트럼프가 미군 빼겠다는 카드를 꺼낸 그날, 한국은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빼세요. 유럽은 패닉에 빠졌고 나토는 1949년 이래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여유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흔든 그 카드가 정작 트럼프 본인이 넉 달 전에 직접 서명한 법 한 줄에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한 줄이 어떻게 한국의 협상 카드로 뒤집혔는지, 그리고 지금이 왜 우리에게 기회인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해버린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이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자 꺼낸 불만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우리는 험지이자 핵무장을 한 북한 바로 옆에 4만 5천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말입니다. 4만 5천 명. 이 숫자가 빠지면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 뉴스 헤드라인을 본 시청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실제 주한미군 병력은 2만 8,500명입니다. 트럼프가 말한 4만 5천이 아닙니다. 거의 1.6배 가까이 부풀린 숫자입니다. 이걸 그냥 착각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정확한 방향으로 틀렸습니다. 공사 견적을 받을 때 실제보다 숫자를 크게 불러놓고 협상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 드는데 특별히 깎아드리는 겁니다. 라는 말을 꺼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발언의 구조도 정확히 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은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주둔 중인 8만 명이 넘는 미군 가운데 일부를 감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독일에 배치된 3만 명 이상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루테가 직접 백악관을 찾아갔지만 관계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대서양 양쪽의 관계를 두고 1949년 나토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나쁜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란과의 충돌 이후 미국이 나토 탈퇴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마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유럽의 반응은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30년 넘게 월세 계약을 이어오면서 한 번도 집주인이 나가라는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해보지 않은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너 그냥 나갈래? 라고 묻는 순간 발밑이 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 유럽이 딱 그 기분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갈 준비도 새 집을 구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한마디로 정리했고 미국 측의 발언의 진위를 묻자 한국을 특정해 공격한 것이 아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한국에 들어온 신호의 성격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짐 싸서 나간다는 철수 통보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짚어주는 것처럼 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다른 곳에 다시 배치하겠다는 재배치 압박,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 카드입니다. 카드의 종류를 정확히 알면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협처럼 보이던 카드가 사실은 협상 카드일 뿐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정부는 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답은 트럼프가 넉 달 전에 직접 서명한 법안 한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2025년 12월 19일 트럼프 본인이 사인한 NDAA, 그러니까 북방수권법이라는 법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올해 미국 국방부가 쓸 돈과 규칙을 정하는 법입니다. 총액이 약 9,010억 달러나 되는 이 거대한 법안 안에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인 딱 한 줄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한 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 밑으로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 만약 줄이고 싶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째, 이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는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둘째, 동맹국인 한국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부터 주한미군 사령관,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국무부, 국가정보국장까지 평가보고서를 써서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 법에 사인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직접 자기 손에 수갑을 채운 셈입니다. 비유하자면 본인이 사인한 부동산 계약서를 본인이 찢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면 자취하고 싶은 학생이 이사 결정을 혼자 못하고 부모님께 먼저 여쭤봐야 하는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법적으로는 그 어떤 쪽이든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봐도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로 이 조항을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 조항이 NDAA에 다시 들어온 배경에는 트럼프 일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는 1기 임기 중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제안했고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낸 돈은 땅콩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걸 지켜본 미국 의회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안전장치를 다시 만들어 넣은 겁니다. 5년 만에 트루플로어, 그러니까 병력 하한선 조항이 NDAA에 부활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의회가 친 그물망은 한국에만 걸려있는 게 아닙니다. FY 2026 NDAA는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 역시 7만 6천 명 밑으로 45일 넘게 감축할 수 없도록 똑같이 묶어두었습니다. 한국 쪽은 2만 8,500명, 유럽 쪽은 7만 6천 명. 한국만 운 좋게 받은 보호가 아니라 미국 의회가 트럼프의 즉흥적인 동맹 흔들기 전체를 견제하려고 처음부터 설계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빼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실제로 뺄 수 있는 여지는 법적으로 이미 절반 넘게 사라진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의문은 더 커집니다. 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트럼프는 왜 이 카드를 흔들까요? 이 카드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답은 카드 뒷면에 적힌 돈이라는 글자에 있습니다. 결국 돈 더 받아내려는 속셈 아니냐는 의심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또 호구 잡히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숫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야기가 정반대로 갑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 분담협정을 보겠습니다. 1차 년도 한국 분담금은 1조 5,192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8.3% 올랐습니다. 숫자만 보면 올랐으니까 한국이 양보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인상률 계산 방식입니다. 원래는 매년 한국 국방비가 오른 만큼 분담금도 같이 올리는 구조였습니다. 국방비는 빠르게 늘어나니까 분담금도 쭉쭉 같이 오를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는 그 기준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상한선 5%를 박아버렸습니다. 이건 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장면이랑 똑같습니다. 집주인이 원래 집값 오르면 올린 만큼 같이 올리자고 했다가 앞으로는 물가 따라가자, 그것도 최대 5%까지만 받자로 물러선 겁니다. 받아들이는 쪽이 누구인지 잘 보세요. 미국입니다. 한 번 더 숫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 SMA 협상에서 처음 부른 값은 5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약 7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1차 년도에 확정된 금액은 1조 5,192억 원입니다. 처음 부른 값의 5분의 1입니다. 부른 값과 실제로 받은 값의 차이, 이게 바로 한국 협상력의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물러섰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빼고 싶어도 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의 진짜 목적은 철수가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쉽게 말해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돌려쓰고 싶은 거죠. 즉 USFK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자산입니다. 사장님이 본점 직원을 다른 매장으로 보내고 싶은데 그 직원이 빠지면 본점 매출이 무너지는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목청은 사장님이 크지만 칼자루는 직원이 쥐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카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한국이 쓰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동산 원유의 약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이 수입한 원유의 약 70%, 1억 톤에 가까운 물량이 이 좁은 해협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언론은 한국이 취약하다고 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데이터를 반대편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국제 유가는 최대 140달러까지 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회 항로를 쓰면 운임이 50에서 80% 오릅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체가 휘청인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움직여 주느냐 마느냐가 시장의 안정과 직결됩니다. 한국이 약정이 아니라 한국이 안 도우면 시장이 멈추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여기에 K방상이 또 한 겹을 얹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 LIG 넥스원. 이 빅사의 2025년 2분기 합산 매출이 9조 6,600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동맹이 흔들릴수록 무기를 사가는 나라가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혼자 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답이 가장 통쾌합니다. 네, 답부터 드리면 이미 혼자 설 준비를 꽤 해뒀다입니다. 가장 먼저 보실 숫자는 K방산입니다. 2024년 수출액이 95억 달러로 한번 주저앉았는데요. 2025년에는 154억 달러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1년 만에 60% 넘게 뛴 겁니다. 동네에 있던 작은 가게가 1년 만에 매출을 거의 2배로 늘린 것과 같습니다. 수출국도 2022년 7개국에서 2025년 16개국으로 넓어졌고,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4위, 점유율 6%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금 점유율이 약 2.2% 수준이니까 3배 가까이 키우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발 동맹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유럽과 중동 국가들은 빨리 쓸 수 있고 제때 납품되는 무기를 찾게 됩니다. 그 자리를 K방산이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우리 수주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국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한국 국방비는 약 479억 달러, 세계 11위입니다. 바로 앞순위가 일본 502억 달러입니다. GDP 대비로는 2.37%,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2025년 제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2035년까지 GDP의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평균 7% 가까이 늘려야 하는 숫자인데요. 중요한 건 이게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이미 편성과 집행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휘 구조도 바뀌고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2026년 11월까지 FOC 2단계 검증을 마치는 걸 목표로 진행 중이고,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2028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에 한미연합지상군사령부 CGCC 상설화가 2025년 말 한미분사위에서 합의되면서 이미 틀이 짜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남의 집 경비원만 빌려 쓰던 사람이 이제 본인 집 시건장치를 직접 다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우리 집 열쇠를 우리 손으로 쥐기 시작한 거죠. 이제 4장의 카드를 한 줄에 꿰어보겠습니다. NDAA가 재배치 압박을 법으로 묶고, SMA가 돈 더 내라 프레임을 숫자로 깨트리고, K방산이 자주국방의 토대를 실물로 증명하고, 호르무즈가 필요할 때 꺼내 협상 카드를 만들어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유연성 카드를 흔들수록 한국이 받아칠 카드는 오히려 한 장씩 더 선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도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의 카드는 NDAA가 묶었고, 돈 프레임은 SMA가 깨트렸고, 자주국방은 K방산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카드를 한 장씩 조용히 모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한국이 가진 진짜 카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미군 빼겠다는 카드를 꺼낸 그날, 한국은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빼세요. 유럽은 패닉에 빠졌고 나토는 1949년 이래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여유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흔든 그 카드가 정작 트럼프 본인이 넉 달 전에 직접 서명한 법 한 줄에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한 줄이 어떻게 한국의 협상 카드로 뒤집혔는지, 그리고 지금이 왜 우리에게 기회인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해버린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이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자 꺼낸 불만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우리는 험지이자 핵무장을 한 두 칸 바로 옆에 4만 5천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말입니다. 4만 5천 명. 이 숫자가 빠지면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 뉴스 헤드라인을 본 시청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실제 주한미군 병력은 28,500명입니다. 트럼프가 말한 4만 5천이 아닙니다.
거의 1.6배 가까이 부풀린 숫자입니다. 이걸 그냥 착각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정확한 방향으로 틀렸습니다. 공사 견적을 받을 때 실제보다 숫자를 크게 불러놓고 협상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 드는데 특별히 깎아드리는 겁니다. 라는 말을 꺼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발언의 구조도 정확히 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은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주둔 중인 8만 명이 넘는 미군 가운데 일부를 감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독일에 배치된 3만 명 이상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루테가 직접 백악관을 찾아갔지만 관계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대서양 양쪽의 관계를 두고 1949년 나토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나쁜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란과의 충돌 이후 미국이 나토 탈퇴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마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유럽의 반응은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30년 넘게 월세 계약을 이어오면서 한 번도 집주인이 나가라는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해보지 않은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너 그냥 나갈래? 라고 묻는 순간 발밑이 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 유럽이 딱 그 기분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갈 준비도 새 집을 구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한마디로 정리했고 미국 측의 발언의 진위를 묻자 한국을 특정해 공격한 것이 아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한국에 들어온 신호의 성격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짐 싸서 나간다는 철수 통보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짚어주는 것처럼 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다른 곳에 다시 배치하겠다는 재배치 압박,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 카드입니다. 카드의 종류를 정확히 알면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협처럼 보이던 카드가 사실은 협상 카드일 뿐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정부는 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답은 트럼프가 넉 달 전에 직접 서명한 법안 한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2025년 12월 19일 트럼프 본인이 사인한 NDAA, 그러니까 북방수권법이라는 법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올해 미국 국방부가 쓸 돈과 규칙을 정하는 법입니다. 총액이 약 9,010억 달러나 되는 이 거대한 법안 안에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인 딱 한 줄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한 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 밑으로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 만약 줄이고 싶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째, 이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는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둘째, 동맹국인 한국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부터 주한미군 사령관,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국무부, 국가정보국장까지 평가보고서를 써서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 법에 사인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직접 자기 손에 수갑을 채운 셈입니다. 비유하자면 본인이 사인한 부동산 계약서를 본인이 찢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면 자취하고 싶은 학생이 이사 결정을 혼자 못하고 부모님께 먼저 여쭤봐야 하는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법적으로는 그 어떤 쪽이든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봐도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로 이 조항을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 조항이 NDAA에 다시 들어온 배경에는 트럼프 일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는 1기 임기 중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제안했고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낸 돈은 땅콩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걸 지켜본 미국 의회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안전장치를 다시 만들어 넣은 겁니다. 5년 만에 트루플로어, 그러니까 병력 하한선 조항이 NDAA에 부활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의회가 친 그물망은 한국에만 걸려있는 게 아닙니다. FY 2026 NDAA는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 역시 7만 6천 명 밑으로 45일 넘게 감축할 수 없도록 똑같이 묶어두었습니다. 한국 쪽은 2만 8,500명, 유럽 쪽은 7만 6천 명. 한국만 운 좋게 받은 보호가 아니라 미국 의회가 트럼프의 즉흥적인 동맹 흔들기 전체를 견제하려고 처음부터 설계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빼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실제로 뺄 수 있는 여지는
법적으로 이미 절반 넘게 사라진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의문은 더 커집니다. 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트럼프는 왜 이 카드를 흔들까요? 이 카드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답은 카드 뒷면에 적힌 돈이라는 글자에 있습니다. 결국 돈 더 받아내려는 속셈 아니냐는 의심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또 호구 잡히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숫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야기가 정반대로 갑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 분담 협정을 보겠습니다. 1차 년도 한국 분담금은 1조 5,192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8.3% 올랐습니다. 숫자만 보면 올랐으니까 한국이 양보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인상률 계산 방식입니다. 원래는 매년 한국 국방비가 오른 만큼 분담금도 같이 올리는 구조였습니다. 국방비는 빠르게 늘어나니까 분담금도 쭉쭉 같이 오를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는 그 기준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상한선 5%를 박아버렸습니다. 이건 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장면이랑 똑같습니다. 집주인이 원래 집값 오르면 올린 만큼 같이 올리자고 했다가 앞으로는 물가 따라가자, 그것도 최대 5%까지만 받자로 물러선 겁니다. 받아들이는 쪽이 누구인지 잘 보세요. 미국입니다. 한 번 더 숫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 SMA 협상에서 처음 부른 값은 5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약 7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1차 년도에 확정된 금액은 1조 5,192억 원입니다. 처음 부른 값의 5분의 1입니다. 부른 값과 실제로 받은 값의 차이, 이게 바로 한국 협상력의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물러섰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빼고 싶어도 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의 진짜 목적은 철수가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쉽게 말해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돌려쓰고 싶은 거죠. 즉, USFK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자산입니다. 사장님이 본점 직원을 다른 매장으로 보내고 싶은데 그 직원이 빠지면 본점 매출이 무너지는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목청은 사장님이 크지만 칼자루는 직원이 주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카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한국이 쓰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동산 원유의 약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이 수입한 원유의 약 70%, 1억 톤에 가까운 물량이 이 좁은 해협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언론은 한국이 취약하다고 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데이터를 반대편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국제 유가는 최대 140달러까지 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회 항로를 쓰면 운임이 50에서 80% 오릅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체가 휘청인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움직여 주느냐 마느냐가 시장의 안정과 직결됩니다. 한국이 약정이 아니라 한국이 안 도우면 시장이 멈추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여기에 K방상이 또 한 겹을 얹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 LIG 넥스원. 이 빅사의 2025년 2분기 합산 매출이 9조 6,600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동맹이 흔들릴수록 무기를 사가는 나라가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혼자 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답이 가장 통쾌합니다. 네, 답부터 드리면 이미 혼자 설 준비를 꽤 해뒀다입니다. 가장 먼저 보실 숫자는 K방산입니다. 2024년 수출액이 95억 달러로 한번 주저앉았는데요. 2025년에는 154억 달러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1년 만에 60% 넘게 뛴 겁니다. 동네에 있던 작은 가게가 1년 만에 매출을 거의 2배로 늘린 것과 같습니다. 수출국도 2022년 7개국에서 2025년 16개국으로 넓어졌고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4위, 점유율 6%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금 점유율이 약 2.2% 수준이니까 3배 가까이 키우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발 동맹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유럽과 중동 국가들은 빨리 쓸 수 있고 제때 납품되는 무기를 찾게 됩니다. 그 자리를 K방산이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우리 수주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국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한국 국방비는 약 479억 달러, 세계 11위입니다. 바로 앞순위가 일본 502억 달러입니다. GDP 대비로는 2.37%,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2025년 제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2035년까지 GDP의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평균 7% 가까이 늘려야 하는 숫자인데요. 중요한 건 이게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이미 편성과 집행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휘 구조도 바뀌고 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은 2026년 11월까지 FOC 2단계 검증을 마치는 걸 목표로 진행 중이고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2028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에 한미연합지상군사령부 CGCC 상설화가 2025년 말 한미군사위에서 합의되면서 이미 틀이 짜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남의 집 경비원만 빌려 쓰던 사람이 이제 본인 집 시건장치를 직접 다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우리 집 열쇠를 우리 손으로 쥐기 시작한 거죠. 이제 4장의 카드를 한 줄에 끄어보겠습니다. NDAA가 재배치 압박을 법으로 묶고 SMA가 돈 더 내라 프레임을 숫자로 깨트리고 K방산이 자주국방의 토대를 실물로 증명하고 호르무즈가 필요할 때 꺼내 협상 카드를 만들어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유연성 카드를 흔들수록 한국이 받아칠 카드는 오히려 한 장씩 더 선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도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의 카드는 NDAA가 묶었고 돈 프레임은 SMA가 깨트렸고 자주국방은 K방산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카드를 한 장씩 조용히 모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한국이 가진 진짜 카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